네, 반갑습니다. 출신대 날씨도 좋은데 오셔가지고 오늘 준비한 물건도 6개 정도 물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물건이 단기로 팔아도 뭐 나쁘진 않은데 물건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물건이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아시면 나중에 물건 찾으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도 급하게 한 6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물건들 중에는 방송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방송에 내보내기보다는 일반 분들이 가서 임장하기 좀 편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로 따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경매를 2차를 들어갔는데 많이 떨어져요. 제가 그만큼 이제 오셔서 쓰시는 분들이, 가격을 쓰시는 분들이 쟁쟁하게 가격을 쓰셔요. 연말이 되니까 돈이 많으신가 봐서 마구마구 질러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흘리는 물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경매를 접근하실 때에는 내가 분석을 해서 물건을 정확하게 가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물건이 한 번에 들어갈 때 인기 있는 쪽에 몰리거든요. 그럼 그때 저희가 고민을 해요. 같은 날짜에 좋은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들까, 여기다 넣을까 하고 나면 이거에 한 15명씩 몰려있고, 다른 걸 찍어놓은 물건은 그냥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물건 아까운데 유찰됐구나. 그 다음 해에 들어가면 항상 전고가를 넘겨가는 거죠. 그럼 또 2달 동안 허탕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건을 한 번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들어가 주시고 3개 다 되면 좀 재수없는 거죠. 그럼 잔금 마련하려고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을 깔아서 대신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서 흘리는 물건을 잡아놨는 게 그게 가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세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때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물어보시는데 지금 시기 시세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 이 가격에 내가 팔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임대를 놓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한 2년 동안 시세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시세가 없다가 최근에 물건이 조금씩 거래량이 있으면 물건이 되는 시기에는 시세를 100% 얼마에 팔린다 해서 거기다 믿을 수 있는 시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믿을 수 없냐, 감정가 자체도 믿을 수는 없어요.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작거나 아니면 너무 높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신축들은 2008년도쯤이나 8년도, 9년도에 또 신축되었던 물건들은 약간씩 감정가가 높고요. 그 밑에 있는 물건들은 정상적인 감정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그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08년도 기준에서 자산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08년도 공무년 때 나온 그 신축되는 물건들의 감정들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왜냐하면 그게 거래가 계속 됐으면은 거래가 된 기준으로 시세를 잡을 텐데, 거래가 없으니까 신축 분양됐던 기준으로 가격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조금씩 높죠. 그래서 보통 신축돼서 나온 물건들이 08년도, 09년 나온 물건들이면 분양가 대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빠지는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2번씩 유찰이 됩니다. 하지만 2011년도, 최근에 신축되고 2012년도 신축됐다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정도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은 게, 또 지금 시기에서 딱 3년 안쪽에 있는 2010년에서부터 11년 정도 나오는 그런 물건들은 내부적으로 하자의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 물건들은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높게 낙찰을 받으셔도 그게 무리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좀 세밀하게 보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올바르게 경매를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무턱대고 싸게 산다 생각하시면은 경매 현장만 다니시다가 봄날 오는 거죠. 또 여름 오고 이러니까 겨울 때 물건을 잡아야 봄에 던져서 새를 넣던가 소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대신 겨울에는 특히나 이제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대출이 11월, 12월 달 대출이 거의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앞서서 봄이나 여름 때 대출들은 보통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금리 조정을 받는데, 11월, 12월은 거의 일주일 단위로 금리 조정을 받고요. 또 12월로 넘어가면 금감원에서 이제 은행들에 대한 부실조사들을 들어가고, 그 부실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들이 내년 3월에 NPL로 다 터지는 것도 나오고, 3, 4월달에 NPL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대출 부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12월을 너무 세게 들어가면 대출에서 좀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11월, 12월달 들어갈 때 대출을 최대 60%밖에 안 보고 들어가기도 해요. 70% 정도나. 그래서 라인을 잘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대출 딜러들이 이렇게 뭐 이거 주면 낙찰 받으면 나도 해봐야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 낙찰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한두 명 정도 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건데 그때마다 전화를 좀 주면
물건의 시세가 어떤지, 그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해서 그 감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일주일 단위고, 그리고 또 대출은 실행보다는 자서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금리가 만약에 5%, 뭐 4.5%다. 거기서 자서를 했으면 그 자서가 다음 주에 금리가 5% 올라가도 4.5%가 적용이 됩니다. 자서 시점으로 모든 게 결정나고 실행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유리할 때 자서를 하는 게 좋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파악하셨다가 일단 자서 먼저 해놓고 실행 안 시켜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정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존 다른 때에는 그냥 입찰 들어가신 다음에 낙찰 받으시면 대출 알아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고 물건을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물건 들어간다 그러면 사건 번호만 딱 주면 돼요. 딜러한테 문자로 전화로 통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저는 뭐 지난번에 법원에서 명함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물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건 번호 어디고 언제 어디입니다. 이 가격 낙찰가를 내가 한 2억 정도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대출 얼마, 이율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랬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내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가 지금 다음 달에는 물건 세미나는 뭐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올 한 해 결산하고 내년 전망하고 또 지금 경매 시장 좀 분석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는 일들을 진행을 하니까 공지 잘 보셔서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세미나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전화가 오거나 세미나에서 미팅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앞서서 포트폴리오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건데 저희가 기획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묶인 물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묶여있는 물건들 자기가 나는 토지랑 뭐하고 3개가 있는데 물어보면 감춰요. 창피하다고. 묶인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저도 묶였거든요. 저도 지방에다 사놓고 안 나가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내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빨리빨리 재편성을 해야만, 다시 이렇게 섞어서 해야만 다른 재산을 또 할 수 있고, 지금 시기는 그런 게 잘 되면 한 단계 자산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딱 지금 시기라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하고 뭐 주소 같은 거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등기부터 뛰어가서 시세 다 파악해서 간단하게 보고서 같은 것들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가시면 다른 데서는 그런 거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하는데 저희가 세미나 오시거나 방송 중에 전화 주셔서 고객들한테는 고마우니까 보내드리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다른 것들도 접근하시거나 그럼 내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물건은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조정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물건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벽산 불능이 1단지인데요. 항상 지도를 봐서 위치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건은 뭐 그렇게 문제 없는 물건들 위주로 보는데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지역 자체가 벽산은 여기가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나중에 이쪽 들어올 거고 여기가 이펜하우스라고 해서 지금 장기 시프트가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라인이 남부순환도로고 신월지하차도 들어가고 시험아파트 재건축 예정돼 있는 지역이고요. 이 사이에 껴있는 여기가 언덕배기로 해서 이제 조금씩 뭐 학교들도 있고 신정동에서는 가장 세다는 동해안 하이비 단지가 이쪽에 있고 나머지가 서부 트럭터미널입니다. 트럭터미널 이전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트럭터미널이 이전하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원래 가게 되면 여기가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마트냐 롯데마트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마트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마트가 들어올 거고 차량기지가 이 뒤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이렇게 뒤로 나가기 때문에 수혜 단지로서 신트리 아파트를 많이 꼽거든요. 신트리 공원 쪽으로. 근데 여기도 경락고개라고 해서 이게 언덕으로 돼 있어요. 소방서가 이 옆에 좀 있고 내려가는 길인데 요 앞쪽하고 이 뒤쪽은 과거에 좀 열악했던 지역인데 지금 트럭터미널 앞에 구조화작업이 다 끝나가서 밑에부터 여기 끝까지 전부 다 지하로 지금 뚫려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끝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월지하차도 여기 지하차도인데 여기도 역시 지하차도를 없애버리고 지상으로 하고 얘를 끝까지 뚫어달라 지금 그게 민원이 들어갔는데 통과되는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시점하고 맞물릴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시점부에 보시면 양천구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아마 여기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한나라당에서 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한나라당 쪽이니까 그쪽에서 뚫겠다 그럼 뚫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쪽이 경전철이 서울에서는
두 번째 정도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벽산불륜은 남부순환도로가에서 조금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차들이 들어갈 때 이 뒷길이 메인 길인데 이런 식으로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나다녀요. 상대적으로 단지는 협소한 편인데 이 뒤에 산이랑 있어가지고 공기는 굉장히 좋고 사시는 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물건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자, 이게 뚫려서 정리가 되면 이쪽으로 길을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좀 재조명될 수 있는 단지인데, 이유가 뭐냐면 동일이 너무 비싸요. 동일이 보통 40평대들이 많이 있는데 동일의 40평대들이 7억에서 8억 정도 가서 신정동 쪽에서는 목동 7단지 쪽, 그러니까 나가서 교목교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에 대비했을 때는 강서구 쪽에서 신정동이나 신월동 쪽의 아파트 값이 서울시에 제일 싼 지역들인데, 그런데 얘는 비싸요. 동일에서 잘 지어놔갖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안에 무슨 동아리 같이 이렇게 모임할 수 있게끔 다 꾸며놓고 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잘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푸르만 아파트나 이쪽은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많이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인데, 이 펜하우스가 15,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이쪽은 되는데 여기는 가격이 지금 안 오른 상태예요. 근데 이게 뚫리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4평형이죠. 3억에서 1억 가까이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평당으로 24평형인데 3억 정도 가격이면 대림에서 지은 것 치고는, 벽산에서 지은 것 치고는 그나마 좀 평가를 많이 못 받은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자주 안 보는 지역 쪽이고 많이 눈이 안 가는 지역 쪽인데 일단 한번 믿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흘린 건 절대 아닙니다. 흘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넘기시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평형대가 괜찮아서 뭐 몰리면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상 이쪽에서는 이 가격이 좀 애매한 가격이에요. 2억 4천 가격이. 그래서 만약에 넘기면 살짝 걸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쪽에서 바짝 붙여 쓰시는 게 조금 유리할 거예요. 이 물건도 아파트 자체가 되게 좋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 보시면 2,400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있어요. 3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에 2,400 소액이면 대출이 되게 많거나 문제가 좀 있는 아파트를 그냥 싸게 놓는 거예요. 소액 보증금 나갈 정도만. 반대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싶은데 평수 큰 걸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등기부를 띄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소액보증금 형태로만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어차피 최우선별제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집주인하고 협의만 잘 되면 월세를 안 내고서도 쭉 살면서 월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이건 편법인데 이거 찍어도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금액을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들어가서 하시고, 집주인은 그러면 이거 다 퍼나가야 되는데 얘는 돈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계좌로 주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 집주인한테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대신 확인서만 좀 받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집주인은 어쨌든 딴 주머니 살 수 있는 금액은 생기는 거고 나는 좀 싸게 사는 거고. 근데 이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사는 거니까요.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거니까. 대신 언제 경매가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이 오면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막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작은 물건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또 너무 친절하게 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임차인들은 좀 인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2012년 9월 18일인데 2012년 8월 11월 때 압류하는 거 다 있잖아요. 이런 세무서 압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오래됐던 압류들이 그때 압류된 것인데, 이런 걸 압류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렇게 정직한 임차인이 아니구나, 또 크게 신경 안 쓰는 임차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으니까 중개사들하고 아마 알고 들어가도 2,400이면 보증금 다 받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저당이 2008년 8월 29일인데 이 소액보증금 기준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해서 받으니까요. 저희가 뭐 볼까요? 임대차 보고 2008년 8월 1600 정도, 4,000에 1,60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못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죠. 그것도 아마 설명이 잘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개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몰라요. 경매를 안 해보시면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거 2차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때 들어가는 거죠. 4,000에 1,600이면은 조금 여기 들어가는 거죠.
2008년 8월 20이고 21일부터가 6천에 2천까지 했죠. 근데 얘는 지금 2012년 들어왔습니다. 얘는 8월 29일 들어왔으니까 이거 6천에 2천이네요. 그죠? 딱 9일, 며칠 차이로 2천만 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2천원 벌고 400원 날리는 셈이 되겠죠. 최우선 변제를 6천일 경우에 2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그 법이 적용되는 근저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갈 때는 2012년이니까 2012년도 요즘에 들어갔을 거니까 중개사들이 그렇게 했죠. 지금은 뭐 7,500에 뭐 2,500에 다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모르는 거죠. 경매가 들어왔으면 이 기준으로 준다는 거죠. 왜? 얘가 최초의 근저당을 받았을 때는 반 빼기를 하니까 반공제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대출 나갈 때 반공제는 얘 앞에 누군가 있더라도 그걸 빼고 나가는 건데 얘 시점에서는 그거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기가 갖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안 가면 뒤에 계속 붙는 임차인들한테 돈을 다 내줘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한 명만 보호해줄 대신 이 기준에 있는 법에서 나오는 금액만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속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임장을 가지면 임차인이 돈 다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못 받습니다라고 해서 아까 그걸 뽑아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임차인이 깜짝 놀라겠죠. 굉장히 친절해져요.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나머지 400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지급 명령으로. 낙찰 받기 전에 잔금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소유자인 이분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상에서 온전하게 물건을 쓸 수 없게끔 만든 상태가 돼서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보니까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400만 원 못 받을 거다. 400만 원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아니고요. 2,400 다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보증금 자체를 반환받는 거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돈을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청구할 때 배당받은 금액 뺀 나머지 400에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좋죠. 임차인은 매달려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간단한 양식에다가 그런 거 써서 샘플 많으니까 좀 외워두셨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잔금 내기 전까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나 이런 걸로 성달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인한테 친해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친한 임차인들한테는 인감증명을 받아서 민사집행기록을 다 볼 수 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남부법원 가까우니까 손잡고 가셔가지고 남부법원에 지금 복사 한번 다 해서 그래서 훑어서 알려드리고 뭐 뒷길로 가면 칼국수집이 2,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고 영 많이 주는데 그런 데 가서 칼국수 먹으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가격 자체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올 거고요. 권리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임차인들이 날짜상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파악을 하시고 임장하실 때 한번 가보셔라 하고 지역이 괜찮기 때문에 지역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그 도로가 개선되는 그 시점하고 이런 걸 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좀 해보시면 물건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거 첫 번째 방법 준비했고요. 두 번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7기고 이것도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건 좀 싸죠. 양천구 쪽에서는 신정동, 신월동을 많이 봐야 되는 게 목동은 내년에 수직 증축 얘기가 나와서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연안에 재건축 연안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리모델링 연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목동 1단지에서부터 쭉쭉 파급효과가 올 거예요. 그거 전까지는 목동 쪽은 그닥 볼 건 없어요. 근데 목동은 희한한 게 경계선이 그 목동 오거리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신정동에 속하고 위는 또 목동에 속해요. 사실상 두 목동에서 목 1, 2, 3, 4동을 목동으로 보고 그 밑에 쪽은 오목표 쪽이라든가 신정동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 좋은 물건들은 신정동에 또 많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싼 것들, 괜찮은 것들, 그리고 발전축은 위보다는 아래쪽에 더 많이 있어요. 남부법은 그 뒤쪽으로. 그리고 목동 7단지 아파트 정도만 되면 그 위에 모근초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7단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목동 오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1단지부터 30단지, 1동부터 30동까지가 여기 있고 그 밑에 30동부터 그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근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모근초등학교가 이쪽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의 명문인데 명문이라기보다 이제 비싼 사립식인 거죠. 그래서 그 1동에서 30동까지 들어가려고
학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달라지거든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물건을 보실 때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역별로 큰 도로별로 경계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물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목동 쪽은 볼 때는 꼭 그렇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양천구 신월동의 이 물건도 현재 1억 2천에서 7천원씩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5,700 이상이 들어있고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보시면 박희득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갔죠. 주택 임차권하고 나갔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라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종료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럼 집을 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전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를 해놓는 효과를 하는데 그게 바로 등기부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저희가 등기부가 갖고 있는 효과는 공시적인 효력, 보여주는 효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나가니까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전입권 확정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해놓고 나가는 거죠. 그 전제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입이 2011년이에요. 그래서 등기 보실 때 밑에 있으니까 이거 뭐 별로 저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등기에는 항상 이 전입이 얹어 있는 거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데 근저당 다음에 이 사이에 있죠. 어쨌든 얘가 느리니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후순위 등기인데 집을 빼야 되니까 돈을 혹시라도 나누면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간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물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어쨌든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출구 전략입니다. 팔고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냐 시세가 모르는 건 둘째치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아까 신월IC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데는 이 뒷부분이거든요. 신월지자차도하고 이 밑에 부분 여기가 복상불량이죠. 여기로 와서 오솔길공원 지나서 신월IC 지나시면 이렇게 오는 바로 요 근처입니다. 과거에 정수사업소에 있던 자리가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분수가 막 나와요. 소리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안 트죠. 겨울에 그거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겨울에는 분수를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호수공원 쪽으로 이게 많이 생기면서 이쪽에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생활이 좀 좋아졌어요. 나름대로. 근데 여기도 역시 뭐가 없냐면 전철이 없죠. 그 경전철 수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호수공원 앞에 경전철이 생겨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기면 바로 떠요, 가격은. 그러니까 어느 때 들어올 것이냐. 지금 한 3년 정도 보는데 3년 안쪽에 경전철이 들어오면 가격들은 회복이 되는 지역이에요. 어디까지? 세블럭까지. 여기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다 어느 쪽으로 가냐면 뒤쪽으로 속하고 요렇게 세블럭까지는 생기면 바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에요. 도보로 1분에서 3분 거리 안에. 경전철은 일반 지하철하고 틀려서 그 양수도 그렇지만 실제 그 의정부 경전철이 나온 거 보니까 반경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반경 500m 뭐 역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경전철은 조금 틀려요. 경전철은 더 가까워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 3개 정도 안에서는 효과를 보는데 넘어가면 그닥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밀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어디 생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아니면 요 호수공원 요 라인에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호수공원까지 이 앞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 바로 생기는 게 이 실버 오솔길공원 요 앞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부 수산도로 쪽에 강원시도 업장하고 남부 수산도로 서부 트럭터미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까우니까 지역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마련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사용 승인이 2002년도에 나온 물건인데 일반적으로 짓는 집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의할 점이 이 벽이 드라이비트예요. 드라이비트는 10년이 넘어가면 군데군데가 썩어요. 좀 파손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가셨을 때 파손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주로 어디? 집 뒤쪽에 주차장 필로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뒤쪽을 보셔야 돼요. 거기 날림 공사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좀 보셔가지고 드라이비트가 깨진 게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건물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구나. 드라이비트도 잘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감질을 좀 안 해놓으면 안에서부터 부식이 돼서 거의 스토프부터 겉에가 바람 맞거나 조그만 근처로 깨지니까. 근데 복구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니까 물건 보실 때는 꼭 드라이비트의 내구성 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나쁘지 않으니까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가 틀린 거 보시죠? 여기하고 여기가 색깔이 좀 틀리죠? 색깔이 틀리다는 얘기는 도로가 좀 더 달라질 때 이 앞부분은 상원문지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거와 가까우면 뭐가 뛰겠어요? 공시지가가 떠요, 공시지가가. 그럼 건물은 낡아도 땅값은 높아지니까 방어력이 생기는 거죠. 물건의 방어력이. 그래서 시세를 보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멀어지면 공시지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 앞쪽이 더 비싸고 뒤가 더 약한 거죠. 그래서 빌라를 사실 때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똑같이 건물가를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데 땅값이 안 받쳐주면 힘들거든요. 땅값만 받쳐주면 나중에 갈아엎을 때도 괜찮아지니까 땅값을 내린다고 보시면 돼서 이 물건도 괜찮은 가격이 속한 거고, 지금 현재 이 보증금 자체는 과거 보증금이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있어요. 뭐 중간에 전입신고되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전입했다. 날짜 봐도 근저당보다 들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만약에 근저당보다 날짜가 빨랐는데 전입했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가족이 살면은 세대하고 유지가 될 것 같죠. 그런데 14일이에요, 14일. 가족이 살아도 내가 있고 가족이 같이 살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오면 이 사람 전입이 유지되는데, 계약서에는 이 사람 명의가 아니라 이 사람 명의가 되죠.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남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임차인은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나가고 부인이 살고 있으면 동거가족이 되세요. 유지는 돼요. 언제까지? 얘가 14일 안에 들어와줘야 돼요. 14일 안에 나갔다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냥 동거가족인데 얘가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니까 얘도 같이 잃어버려요. 동거가족이라고 다 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접 판결에 가시면 이 떨어진 거리가 많고 계약 주체가 다르면 동거인, 그냥 동거로 그냥 전입만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임차인의 계약자가 누구냐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계약자가 동일하면, 계약자가 있는데 밑에 가족이 나갔다 오는 경우와 계약자가 나가는 게 14일이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이건 좀 틀린 문제입니다. 그걸 조심해서 좀 보셔야 돼요. 권리 분석이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임차인 만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보는 법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거 보여주겠어요? 남의 것인데. 근데 아까처럼 얼마 배당 받는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서를 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나오지 않는데 봐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죠. 그러면 계약서를 훑어보시고, 이거 참 제가 모르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고 사진 한 장 찍어올 수 있는 센스는 있어야 되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선순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이후에 전입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순위가 뺏겨버려요. 이 사람은 우선이가 못 받죠? 이 사람 아예 우선이니까 상관없고, 예를 들어 이것마저도 선순이었다면 그 날짜, 14일 간격을, 재전입한 날짜 시간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는 기록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셔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안 나왔는데, 뭐 여기라고 하기보다는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재전입 기록이 있어서 계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불허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건 불허가 사유가 되죠.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는 없는 거니까. 남편이었다가 재전입한 사람도 남편이었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14일. 동일인이 빠졌다가 들어오려면 14일을 줘요. 왜냐하면 2주 정도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항상 법원은 2주 동안의 시간을 줘요. 2주 안에 들어오면 유효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 판례에서는 2주 정도로 진입하면 잠깐 사정에서 나갔다 들어왔다가 본다는 거죠. 연속성을. 세대학과를 14일. 예. 과거에는 세대학과 하면 그냥 다 봐줬어요. 예. 지금 그렇게 안 봐줘요. 14일 전입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걸어놓고 나갔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서 똑같은 세대학과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정이라도 14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그랬으면 뭘 바꿔야 된다? 임차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바뀌면 괜찮아요. 바뀌면 사실상 세대학과를 보니까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남편의 임대를 승계하는 거야. 그 조항이 없으면 신고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경매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일반 매매일 때는 남편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갖고 있잖아요. 이게 경매로 들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경매로 들어갈 것 같다면 어떻게 바로 승계라는 조치를 계약서에다 다시 달아놔야 돼요. 그리고 부인이 이걸 승계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니까 당연히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틀려요. 그래서 부인이 우리가 일산 가서 대리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임대차나 주택의 처분이나 이런 돈을 직접 소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부 일상가사대가 이제 인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승계한다고 내가 나가면은 얘기를 꼭 해놓으시고 나가야 돼요. 부인이 앞으로 이 임대차 주식이 주체가 될 거다 라고 주인이 알고 있으면 한 장 더 써서 바꾸든가 아니면 부가적으로 남편의 걸 내가 승계했다라는 특약병을 하나 달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가서 좀 어떻게 부인 이름으로 전입을 받으면 돼요. 확정을 한 번 더 받으면 그러면 확정과 확정 사이에 승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다 시켜줘요. 앞에 것들 다. 그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나올 때 모르는데 경매로 나오면 이제 그게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들어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근데 대신 법원 여기 안에 이게 써 있으면 법원이 알고 진행한 거니까 우리 입찰하시는 분들 정확히 봐야 되는데 법원이 그런 얘기 안 써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일단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랬는데 실제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법원 기록이 없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도 보셔야 되지만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정에 있어서 세대합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꼭 보시라. 이 물건은 지역도 괜찮은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이 가격이면 괜찮거든요. 이동에서 열세 평이면 매가가 지금 뭐 1억 2천 잡히긴 했는데 매가가 1억 1천 정도는 나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 매각을 해보는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는 지금 전세만 따져도 8천 원 좀 넘게 나와요. 네. 많이 올라붙은 팀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성동구로 가겠습니다. 성동구는 성동구 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 중에 동의동에서 이 성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정동은 성동구에서도 좀 외진 지역에 속하는데 성정동이 괜찮은 이유는 아직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은 것 중에 추진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수변구역인데 이 수변구역은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한강변 프로젝트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용산이 말아먹는 바람에 일이 좀 지지분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용산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나와요. 어디부터? 구리시부터 그리고 성동구부터 그 다음에 양평동으로 넘어가요. 용산은 제일 나중으로 되겠죠. 수변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강물 100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국처럼 영국의 템즈강이나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게 개발이 돼야만 이제 도시가 되게 고급화되는 거거든요. 도시 안에 큰 강이 있는데 활용을 제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조망권들과 강을 봤지만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유도 같은 경우 잘 돼 있어서 양평동을 유도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중공업지역을 풀어준 거거든요. 성동구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중공업지역이 다 풀리고 하는 이유는 이제 도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중에 공업지 있는 데들이 몇 개 없고 그 공업지들은 기본적으로 풀어주면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다 주상복합 위주의 복합 빌딩으로 다 개발을 하고 아파트는 잘 안 들어가요. 중공업지역에는. 그런 면에서 나머지가 어디가 있을까 봤는데 이쪽에서 성동구 쪽이 제일 크다. 성동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왕십리가 있잖아요. 성동구 구청 공무원을 제가 좀 아는데 좋더라고요. 돈도 많고 그분들 투자 많이 하시고 사기도 많이 나가시고 여기 보시면 성수역에서 요 지금 성수역에서 서울수빈 여기가 이제 상표현천 부지고 여기가 다 공업지역에서 중공업지역에서 이제 바뀌는 그런 지역이고 서울수빈역 이 역이 이걸 이용하라고 여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역은 이쪽이 개발되기 위해서 여기다 역을 한 거지. 이름만 서울수빈역으로 한 거예요. 마곡역을 마곡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 벌판인데도 마곡역을 살려둔 이유는 거기가 개발이 될 거니까 역을 해놓은 거예요. 당장은 수익이 안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얘도 이거 이용하라고 이거 놓은 게 아니라 이 뒤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세권을 두기 위해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개발 안 돼요. 이 부지밖에는. 땅에 산 사람이 개발밖에 안 되고 이쪽이 뒤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물건을 보실 때는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성수역 2호선하고 서울역하고 가까운 이 정도. 요 거리에서 보시면 남쪽을 다 접근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소외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금 말하는 송정동 지역이에요. 송정동은 한강변은 아닌데 어디를 중랑천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돼 있고 주변이 개발이 거의 지금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길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좀 약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지는 많은데 누가 언제 개발할 것이냐 이게 좀 난항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건대입구 옆 상권들이 연신내나 건대입구처럼 계속 뻗어나가는 상권들은 앞으로 합정이나 홍대처럼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주변에 단독주택들은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대규모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그 위에는 이제 배후 세력들이 없어요. 배후지로서는 송정동 개발이 굉장히 좋아요. 송정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동이기 때문에 종로구에는 행천동 이런 데가 잘 안 알려졌고 성동구에서는 송정동 잘 몰라요. 송정동 보시면 괜찮은데 이거 단독식으로 나오거든요. 단독을 보실 때는 제일 먼저 뭘 봐라? 접도와 땅 모양을 봐라. 단독은 땅 모양의 세모나 뭐 장방형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모나게 나오는 사각형 형태가 나오거나 마른 목골이 나오고 세모골 나오는데 땅은 네모내야 이 용적을 뽑을 때, 건폐율을 뽑을 때 건물의 면적을 뽑을 때 제대로 뽑혀요. 애매하면 짜투리 땅은 의미가 없으니까 건축 면적 나올 때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송정동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도가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다 떼고 빠지잖아요. 이런 거는 묶어서 개발하기 정말 좋아요. 중화동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화동 지역도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없어졌고 따로따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중화 1구역으로 해서 따로 지금 올리는데 이번에 용적률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나와서 거기서 대림이 들어가나 레미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섹터를 딱 잡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단독주택들은 좀 사두시고 오래 가져가시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싹 하시면 좋고 최근에 유행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로 번영시켜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물건이 임대보다는 좀 미래가치 보고 가시는데 땅값이 지금 3억 9천인데 거의 땅값이잖아요. 땅 평수도 지금 토지가 32평이면은 딱 조그만 12평짜리 다가구나 10평짜리 그 원룸, 투룸 같은 거 지을 때 나오는 크기 정도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2종 일반이기 때문에 5층에서 빌라 올리기 딱 좋은 케이스고 여기 보시면 뭐 삼선, 수질부 다 이게 물가가 있어서 그래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은 임대보다는 보유 가치로 가져가시는 거고 토지 담보로 대출을 좀 많이 뽑아서 가시는 거고 업자들을 좀 만나서 빌라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좋기 때문에 주변에 설계를 좀 설계사무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걸 지적도를 갖다 주시면 설계가 가설계가 나와요. 건물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다. 그걸 보시고 입찰 들어가면 정확해요. 특별히 문제도 없고 강제 경영이기 때문에 1억인데 취하 여지가 조금 있죠. 그렇죠? 강제 경매는 근저당은 말소가 되려면 근저당 다 말소시켜야 되거나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 경매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판결 금액을 협의를 보면 금액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협의가 가능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취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강제 경매 한 사람들이 소송까지 갔으면 사이가 얼마나 안 좋겠냐마는 그래도 충분히 취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금액이 받쳐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낮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적당한 가격에 어떻게 살짝 걸쳐서 받아갖고 건물만 수리 싹 하고 임차인 들여서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업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지역이 좀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금은 딱 좋은 게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래요. 지방선거 되면 100% 다 부동산 공약을 내니까 그럴 때 바람이 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그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물건들 인장을 가져서 단독주택에 대한 감을 좀 가지시면 땅 모양 보고 해서 올릴 때 괜찮다. 이런 소식이요. 30평 기준으로 해서 전용 30평 지금 토지 면적이 36평인데 29평 이렇게 내려가면은 건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땅들을 그냥 단독주택으로 쭉 짓는 게 나고 오히려 저런 면적이면 저도 30평, 35, 40 정도 되면은 빌라 올리기 딱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격만 잘 맞으면 그 업자들이 찍으러 간다고 해서 땅 딱 찍어놓고 건물 올리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저희 물건 중에서도 얼마 전에 팔았던 망호동 물건들이 이런 걸로 해서 한 1억 정도 남기고 팔았었어요. 팔립니다, 여러분. 땅이 좋으면, 모양이 좋고, 개발 가치가 있으면, 그거 원하시는 분들이 딱 찍어가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이런 것들은 또 평당가로 잡으셔야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위치도 좋고 모양도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다. 물론 이제 협소해서 주차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잘 해놓으면은 임대는 잘 나가니까 좋으십니다. 이거는 1502612 동풍동구 하방신리 이거는 이름 뉴타운 아파트인데 그닥 관계는 없는데 역하고 너무 밀집돼 있어서 여기 하왕신리랑 왕신리, 하왕신리, 행당 이쪽은 되게 지저분해. 땅들이 조각조각 있는 데다가 지적 정리를 안 하고 집을 다 지어갖고 막 걸쳐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 땅 모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빌라형 아파트라고 해요. 빌라형 아파트. 빌라형 아파트는 작은 거는 의미가 없고 큰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 쪽에는 강동구청 근처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지어놨거든요. 방배동에 좀 고급 아파트, 개인 아파트 들으면 이런 식으로 빌라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다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런 빌라형 아파트는 뭐에 안 잡힌다? 시세가 안 잡힌다. KB 시세가 안 잡히기 때문에 대출을 할 때 되게 좀 어려워요. KB는 잡히면 일단은 뭐 거기에 몇 프로 나오는데 빌라형 아파트들은 사실상 KB에서 담보 분류할 때 나오는 아파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힘들 수 있다. 목돈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이 다 지저분한데 전기 정리가 다 돼요. 땅을 정리를 다 해서 하나를 올려가지고 역세권에 붙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임대가 잘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소유자들이 많이 살고요. 집 구조도 괜찮게 되고 일반 아파트와 달리 뭐 관리비 걷거나 이런 문제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이 2004년에 났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 너무 높게 쓰시면 안 돼요. 빌라형 아파트든 이 가격 거래가가 아니라 분양가에서 조금 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무시하시고 이 전체 여기서부터 조금 한 3억 8천 정도 그 정도면은 매가로 최고로 찍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높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실거주 목적이 강하신 분들한테 좋고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적은 괜찮고 하니까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괜찮고 지금 보시면 뭐 분재당 있는데 다 나가니까 상관없고 이 사람이 다 받았는데 한꺼번에 다 열심히 나갔으니까 상관없고 문제 없는 거. 위치가 너무 좋은데 빌라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산정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거죠. 최근에 이런 물건을 강동구 쪽에서 아시는 분이 자기 집을 직접 실거주를 하시려고 잡으셨는데 거기는 얼마에 샀냐면 실제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 가격에서 조금 올려쓰는 게 맞는데 그분은 여기서 한 쭉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쓴 거죠. 대출을 넣으니까 대출이 너무 허무하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은 뭐 잘 자라서 괜찮은데 너무 높게 쓴 걸 자기도 알고 있죠. 저기에서 들어가면 그냥 단독이에요. 그냥 단독이에요. 모든 빌라형 아파트들은 80%에 들어가 다 단독이에요. 그 단독일 때 기분 좋은 단독이 있고 기분 좀 씁쓸한 단독이 있는데 그건 좀 기분 씁쓸한 단독이죠. 빌라형 아파트는 항상 2번 떨어지고 70%대 접근을 해라. 70% 밑이냐 아래를 현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평수가 좀 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아파트를 하시고 실거주는 빌라형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생각보다 빌라형 아파트가 재밌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너무 좋으니까. 1위치죠. 237. 이건 조금 재밌는 거여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역시 하왕신리 쪽에 있는 건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땅이 나온 거예요. 대지가. 서울에서 대지가 온전하게 나오는 게 드물어요. 이런 것들은 자주 봐두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는 이게 하왕신리, 상왕신리, 하왕신리 아파트 신형시에를 줬는데 거기에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붙어 있냐고 봤더니
희한하게 붙어놨어요. 대지니까 건물 보시면 안 되잖아요. 땅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지적도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2번 지수예요. 요 땅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내 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앞에다가 셔터를 쳐놨어. 그래서 맹지가 됐어, 맹지가. 그래갖고, 이거를 여기를 막아놓으면 이게 맹지가 되나? 이걸 없애면 맹지가 될 텐데, 여기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럼 왜 막아놨을까 봤더니 참 비싼 밭을 쓰고 계세요. 이 비싼 밭을. 몇 억짜리 땅에다 상추 심어놓고 막 이런 거 심어놓고. 참 이게 이 사람 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돼요. 집 하나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되는데 이거를 밭으로 쓰고 이렇게 어디지? 셔터를 잡아놨어요. 일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명지가 되죠. 그래서 그 집회까지 가 땅을 한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지? 막 이랬는데 못 찾아갖고 그 옆집 사람이 그 뒷땅이요? 그래서 뒷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자로형 토지인데 앞땅보다는 뒷땅이 싸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땅들은 주로 앞땅 주인들이 노려요. 이게 사면은 여기 묶으면은 길게 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를 사서 앞을 작업하기도 하고, 앞을 사서 뒤를 작업하기도 하는데, 뒤를 할 때는 매매로 사는 게 아니라 뒤는 경매로 사는 거고, 그렇게 나가죠. 한참 떨어질 거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궁금한 거야. 이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옆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틀리잖아. 똑같이 사교동에도 저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사용이 경매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앞에 걸 팔든가 사든가 이렇게 그렇죠. 하라 이런 식으로. 업자들은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실제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죠. 여기가 건물이 있어서는 괜찮은데 땅이니까 이게 뭐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관리해준다는 둥, 뭐 잠깐 봐준다는 둥, 그리고 문을 막은 이유도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보안상 문을 막았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나온지를 이 앞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접근을 하겠죠. 자기가 사겠다라든가. 근데 지금 혹시 감정가 5억 8천이에요. 땅값만. 이 정도면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다 소유자가 허필스의 파산관계 변호사 진형이라서 이분이 이제 파산됐으니까 자기 재산 정리하는 물건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서 파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물건을 다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 거죠. 채무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가가 되고 담보 맡기거든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이런 땅들은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는데 토지가 대지가 평수가 좀 나오니까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다만 요거 붙죠. 지상권. 건물 마음대로 치지 못하게. 요거 안 해놓으면 은행이 모르는 사이에 집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해놔도 모는 가능하다. 그 밭작물은 가능하다. 밭작물은 지어놓으면 요만큼만 해도 마치 그 땅에다 심은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은행이 그것까지는 관섭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뽑아서 뽑을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올리는 땅이 되는 거죠. 이런 땅들이 주로 어디 있냐? 택지개발지구에 가시면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놓는데 그 옆 땅들이 단독을 다 못 지었어요. 그럼 땅들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런 땅들을 가만히 보시면 안 되잖아. 그 주인한테 등기부를 해서 내용 증명을 좀 해요. 이 땅이 가만히 좀 폐허가 되니까 내가 관리를 좀 하겠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 다만 고추를 좀 심겠다. 고추를 심어서 보내드리면 돼요. 근데 고추만 심어서 보내면 되겠어요? 하우스 같은 거 살짝 쳐서 조금 좋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시장에 팔고 나머지 보내드리고 돈 관리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검단이나 이런 데는 거무실에 한참 걸리는데 흉하잖아요, 흉해. 그러니까 텃밭을 쓰는 거야, 내 땅처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나오면 조금 해서 명절에 좀 보내드리고 상추 뭐 하면 이만큼 따다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시장에 사서 보내는데 다른지 안 시킨 거야. 이만큼 해서 보내드리지. 그러면 이제 관리비를 이렇게 푸시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희한한 게 돼지가 나온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평수도 괜찮잖아요. 42평이면 생각보다 큰 평수예요. 그런 땅을 봤을 때 5억짜리 땅을. 그 땅에 나오는 상추는 뭐 장당 50만 원인가. 마지막으로 올 거야. 4453. 그리고 개봉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류를 볼 때 주택, 근린주택, 근린시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볼 때 단독만 검색하면 주택으로 검색되고요. 다가구도 검색하면 가끔 주택 중에서 방을 여러 개 놓고 쓰는 걸 다가구로 보기도 해요. 이 분류는 등기부상의 분류일 수도 있고 등기부에 과거에는 주택으로 많이 기재했는데 이제 다세대가 넘어오면 다세대로 쓰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섞어서 좀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땅값이 4억 8천이죠. 땅값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럼 건물값이 많이 안 나간다는 건데, 토지 면적이 47평이니까 좋아요. 게다가 뭐가 있냐면, 그림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돌아서 나가는 언덕인데, 코너에 딱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집을 짓느냐? 아니다. 뭘로 쓰느냐?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이런 것들, 코너장으로. 집을 짓기 전에 밀면은 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세입자를 넣는 게 좋긴 한데, 세입자보다는 이런 지역에서는 주차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 모서리 땅을 다 뭉개고, 이렇게 저걸 박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 월주차로 오히려 임대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낡은 단독인데 수리 싹 해서 거기다가 세입자를 들여서 복잡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싹 밀고 나대지로 만들어서 업자들 보고 집을 짓게끔 보여준 다음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시면 돼요. 굳이 허가까지 내지 않으셔도 그냥 공터로 주장해놓으면 되거든요, 월주차로. 그렇게 해놓고 한 대당 얼마씩 받으면 수익률이 훨씬 좋죠. 대신 가격을 싸게 받아야 되니까 무너뜨리고 철거할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신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집 짓기 전에 잠깐 공터를 돌릴 때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아직까지는 틈새 시장인 토지 임대차 방식이에요. 이 땅을 무너뜨리고 그거를 쓰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도 돼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집 허가 날 때까지 조건부로 임대 주면 요거만 따로 써서 토지 임대차를 가능하게 하죠. 이런 부분을 가능하죠. 여기는 지금 개봉동 지역 중에 개봉 오류IC 쪽에 올라가는 남부순환도 올라가고 이쪽 가시다 보면 여기가 아까 말한 서부트럭 터미널이 나오거든요. 그 가기 전에 개봉사거리 나오면 그 안쪽에 있어요. 이 뒤쪽이 전부 다 과거에는 구로동, 오류동 쪽에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어요. 다 개발을 해야 될 땅들이죠. 그런데 역시 바람이 잘못 불어서 계속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뭐가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고 막 많이 써 있어. 많이 써 있으면 좋은 땅이다. 함부로 뭐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해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일반 땅이 되지만, 도시지역인데 3종이에요. 3종. 3종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고 많잖아요. 착공 제한 지역이고. 착공 제한 지역이니까 착공 못하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짓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활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다 이거를 수리해서 쌓으면 수리가 되겠어요? 허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잘못 증축도 안 내, 허가를 안 내줘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보상받으려고 다 올리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무너뜨리는 건 나와요. 무너뜨릴 땅은 그냥 쓰겠다라고 나오고.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되죠. 정비구역, 개봉5주택 재건축. 요즘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개발이 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가치가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 주택을 쓰시면 그런 부분이 좋다. 여기 보시면 뭐 임차인들 들어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규민 씨, 서인 씨가 넣었는데 후순인데 개봉도 넣었으니까 무인이 나올 이유는 없죠. 이런 게 중복 경매 들어가는 거에서 무인료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 없는 거거든요. 땅이 좋고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가격만 잘 낮추시면 하나 사서 임대를 직접 모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렇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딱 정리해갖고 개발하기 전까지 해놓으면 땅이 좋잖아요. 근데 저런 건 있습니다. 주차장을 쓰면은 임대,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수익 중에서 훨씬 잘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집이 없어서 땅을 팔 때는 나대지 매도가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세금이 조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쪽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건물이라도 살짝 지어놓고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좀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배우는 거니까. 임장 가시게 되면 특히 이 구로동 지역은 되게 꼬불꼬불하고 복잡한데 생각보다 또 복잡한 물건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코너 땅들은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 잘 팔리니까 한번 잘 보셔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돼요. 땅이 너무 넓어서 물론 이제 자투리 땅도 좀 있지만 이 정도 땅이면은 코너 땅에서는 괜찮고 적도가 나오니까 양쪽으로 사이드 적도가 나오니까 건물을 올렸을 때 그 홍보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단가도 좀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6개 보여드렸는데 항상 거래가 된다 안 된다를 보다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모든 물건은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각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검색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